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과 2025년 올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큰 재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교수님을 많이 뵐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떤 기간에 제일 바쁘셨습니까? 예, 뭐 재난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항상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게 다른 분들이 저한테 방송에서 저를 이제 봤다고 하시면 제가 오히려 좀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좀 난감하긴 한데요. 올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송 출연도 있지만 또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게 이제 가장 많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그런 재난 사고를 하나 꼽으라면 뭐니 해도 이제 올해 3월에 발생했던 경북 지역 산불 때문에 아마 그때 방송국에서도 많이 찾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일정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산불이 발생했던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내용을 알려드린 게 약 한 40회 정도 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바빴었구나 싶기도 하고 또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재난이 많았던 만큼 유독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이 사회 안전망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그 어느 때보다 피부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고요. 또 지난 3월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과 영덕까지 휩쓴 초대형 화재. 강한 바람을 타고 시속 8km가 넘는 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온다! 일주일 만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남은 것은 잿더미뿐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5천여 헥타르입니다. 9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기록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의 약 2.8배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액은 최소한 1조 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3만 명 넘게 대피했고 집이며 농업시설 등 건물 5천 채도 불탔고 각종 문화재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농경지 3,300여 헥타르, 심지어 수산 분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앞서도 산불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산불이 잡히지 않아서 정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습니다. 이 최근에 산불 피해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앞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산불 발생으로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표현으로는 역대급 피해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역대급이라고 표현하기도 상당히 좀 외람되죠. 사실은 피해가 사실 적을수록 좋은데 이렇게 기록적인 이런 이 피해를 발생했다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뭐 변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면적으로 본다면 피해 면적만 하더라도 약 한 10만 헥타르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전까지의 산불이라고 하면 뭐 재산 피해라든지 피해 면적은 굉장히 크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이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산불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떤 치명률이 높았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한 산불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한 28명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피해 금액도 최종적으로 추산한 바로는 한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피해 금액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이라든지 가옥이 약 한 4,400채 정도 소실이 됐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역 주민분들 지금 이제 산불이 이미 지나간 이후에 벌써 뭐 한 9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생활 터전이 전부 다 소실됐다라는 것, 또 그리고 살아야 될 집들이 다 소실됐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컸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한 결과로 보면 이 임시 주거를 위해서 이렇게 모듈 주택, 임시 주거 주택들이 한 3만 8천여 세대 정도 이렇게 이제 공급이 돼서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임시주거 형태로 이런 이제 살 곳을 제공해 드렸다는 게 사실은 끝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일상적인 어떤 생활로 복귀하는 것들 그리고 안정적인 정상적인 주거
주거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경북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청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원래대로 해드릴게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고령자분들이 주로 많이 주거를 하시다 보니까 새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집들을 지어드릴 때 이 고령자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들 이런 것들까지를 고려하는 어떤 재난 회복형 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들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단순히 이런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 상황보다는 더 안전하고 또 생활하시기 좋은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이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여기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난 다음이면 사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까지도 사실은 복구가 안 돼서 네. 또다시 산불의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시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 지금 이제 완료된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년에 혹시라도 비슷한 재난이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다시 재발되더라도 위험성을 좀 더 저감하는 노력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남 일대 산불 이후로 산림청에서는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이 산불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후속 조치가 좀 충분한 상황인가요? 실제로 이제 이번 산불 이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이 내놔졌습니다. 사실 근데 일반인들께서 보시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산불 났을 때 똑같은 대책이었던 것 같은데라고 이제 비슷한 유형의 어떤 대책들을 제시한 것들도 있고 조금 더 눈에 띄게 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 산불을 겪으면서 얘기됐던 것들이 좀 더 빨리 또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면 대피라든지 또 이를테면 산불 진압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산불 예경보 체계는 최근에 이제 고도화된 이후에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불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이전에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야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고도화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예경보 체계들을 훨씬 좀 더 첨단화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목표나 대책들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예경보 체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 자체는 잘 갖춰져 있어도 그 지역의 정확한 데이터 정보, 한마디로 이제 산불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풍향이라든지 풍속, 지형 정보들 같은 것들을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야지 더 정확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이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얼마나 디테일한 어떤 그 지역의 이런 기상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 이런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이제 대책 중에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빨리 대피를 하게끔 하는 것들. 한마디로 이번에도 고령자분들께서 빨리 대피를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화를 당하신 걸로 파악이 돼서 대피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좀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개선 방안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산불이 확산이 됐을 때 한 5시간 이내에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우선 대피를 시키는 것들, 또 그리고 확산 5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후에 화재가 도달할 정도가 된다면 이미 그 8시간 이전에는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예경보를 내리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도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산불이 미치기 이전에도 영향범위 혹은 또 영향범위 바깥에 있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는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들을 앞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령자 대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대피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누군가가 도와서 대피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서 1:1 매칭으로 고령자분들을 케어하실 수 있게끔 그 지역의 이제 통반장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연결을 시켜서 전담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실버 안전 파수꾼 뭐 이런 제도들도 같이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이런 고령자분들의 어떤 이주, 어떤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 주민들의 대피에 참여하셨던 그 지역의
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대피를 같이 하시려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시는 네. 경우들도 있어서 더 안타까웠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자분들이나 또 이제 독거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산불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왜 대피를 하셔야 되는지 또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하는 또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사실 같이 제공이 돼야 비상시에 대피를 하시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 잘 따라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피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또 알려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결국 지역별로 이 세부적인 예측 체계 그리고 철저한 대비 체계가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올여름에는 100여 년 만에 폭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관련 뉴스 2개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마을.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복병은 역시 폭염. 돌덩이에 파묻힌 이 건물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토사가 건물 2층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안에서 밖으로 탈출할 때 쓰였던 것처럼 바깥으로 내던져진 선풍기와 깨진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도까지 끊겨 땀을 씻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수해로 끊긴 전기와 통신. 나흘에 만에야 복구되면서 마을의 밤엔 다시 환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실종자 수색대원들이 집결하면서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후에 너무 많이 덥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일단 최대한 자원봉사자 얼굴엔 벌써 구슬땀이 흐릅니다. 마을이 폭격을 맞은 듯 아래가 푹 꺼졌습니다. 붉은 토사에 매몰된 집들은 겨우 지붕만 보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 곳곳이 솟구쳐 올랐고 주택 옹벽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전신주는 한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급경사지에 토사 등이 휩쓸려 내려가는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사문 양상이 다릅니다. 피해 규모가 심각해 이 마을 전체 13가구는 집단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땅 밀림 현상을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뚝 끊기면서 그 아래로 토양층이 20m 가까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땅 밀림은 주로 완만한 경사지에서 집안 전체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데 산사태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산림청은 땅 밀림 위험 지역을 등급별로 관리하지만 이 마을은 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지역이 산지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지목이 산은 아니에요. 택지하고 경작지로 돼 있거든. 그 농경지를 하더라도 산지와 접해 있으면은 재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산림청은 땅 밀림이 발생한 마을의 토질과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존의 시설이랑 시스템으로는 재난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기온 또 기후 환경 때문에 사실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이 정도 왔겠지라고 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온다라든지 또 일단 이런 것들이 또 짧게 집중적으로 오면서 산사태라든지 또 2차적인 어떤 재난으로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기후의 가혹도 또 그리고 피해의 가혹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는 어떤 설비적인 부분이나 시설적인 부분으로 막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배수로 시설을 잘 갖춰놓는다고 해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침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설비적인 혹은 시설적인 부분의 어떤 대책이나 보완도 필요하지만 또 할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실 빨리 정보를 알려줘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또 안전할 수만 있다면 물론 물적인 피해 한마디로 재산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한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들 어떤 강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위험 상황을 빨리 알아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거든요. 이러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산사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지역은 산사태가 다른 곳보다는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한다거나 그 지역 주민한테 경고를 해서 위험을 좀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들, 또 그리고 기상 현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시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상 정보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세분화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한마디로 다양한 환경 또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내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알아서 내 시설적으로나 누군가 뭐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선 내 위험을 내가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민들 또 국민분들께서 조금 더 갖춰 나가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상기후랑 병해충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 부담도 가중을 시켰는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의 뭐 이를테면은 피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런 사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어떤 재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빈부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분의 피해 정도가 더 심하게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온열 질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온열 질환자들의 대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재난 약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위라 하더라도 충분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는 생활 환경도 있고 또 덥다고 해서 또 나가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런 온열 질환이라든지 폭염 이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도 사실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 또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사실은 재난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후진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네. 어떤 국민이든 간에 사실은 재난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뭐 병충해, 농작물 아까 설명하신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식품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급등한다면 사실 이런 일반 서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또 드시거나 섭취하시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2차 단계에서의 어떤 이 격차라든지 또 재난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피해로서만 1차적인 피해로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또 계층에 대한 부분들 이런 피해가 또 파급되는 영향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단순히 재난의 하나의 속성에 대비를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2차, 3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좀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지까지를 조금 더 추적해서 이러한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체계들을 조금 더 갖춰나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 전반 특히 또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대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실제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요, 건물에도 사실 뭐 제가 최근에서 조금 바빴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홍콩의 아파트 화재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층 건축물들이나 이런 이제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이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하러 다니면서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 건물에 대피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다면 최근 들어서는 대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재난 약자에 대한 어떤 대피 혹은 또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들여다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모든 재난에 있어서 사실은 다 똑같은 피해자 혹은 또 다 똑같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의 관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보호를 하고 또 보호받아야 되는 이런 재난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배려라든지 고려가 충분히 또 이루어질 필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대피로 설명을 드렸지만 대피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취약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성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재난 대비라든지 대응하는 이런 과정에서 재난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난 약자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회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다 이런 것들이 돈이 더 많이 드는 일들이거든요. 네. 가면 그럼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재난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이는 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 것들을 단순히 약하니까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당위성보다는 이분들을 왜 보호해줘야 되는지 보호해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왜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를 또 다른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고 또 이런 건 공감을 얻는다면 꼭 제도나 이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또 재난약자를 스스로 보호하고 해야 되는 이런 또 역할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제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올해 일어났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작고 간편해서 휴대용이나 고성능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의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늦어진 비행 일정에 대기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밤 10시 15분, 비행기 꼬리 부분 객실 선반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뒤에서 이제 불이야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기는 계속 밀려오고 있었고. 놀란 승객과 승무원들은 비상구 7개를 열었고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뚫고 차례차례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탈출이 이어지는 중에도 항공기 꼬리 부분 창문 안쪽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탑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불이 난 지 5분 만인 밤 10시 20분. 승객과 승무원 176명 모두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김해공항에는 강한 바람이 불길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꼬리 부분에서 시작된 불이 항공유 16톤을 실은 양 날개 쪽으로 옮겨붙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밤 10시 26분.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1시간 가까이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그 남동풍이 한 초속 10m 정도 속도로 불었고 특수차를 활용하여 항공유가 화재의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불이 난 지 1시간 16분 만인 밤 11시 31분. 항공기 윗부분을 완전히 태우고서야 꺼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개찰구 쪽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갖고 있던 20kg짜리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역무실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방식으로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호선과 6호선 양방향 열차가 1시간 가까이 합정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많고 6시 정도 되면 엄청 더 많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비행기에서 났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도 열차 안 보조 배터리 화재로 승객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 뒤 닷새 만에 또다시 다중이용시설에서 배터리 화재가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이 지하철 항공기 사고 관련 뉴스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항공기나 지하철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유독가스나 추가 폭발 등의 2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가 아니더라도 불이 났을 때 사실 가장 위험한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비행 중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실 그 안에 승객분들은 어디로 대피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또 그 비행기라고 하는 특성상 여기다가 많은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동 수단에 비해서 더 엄격한 어떤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성능들을 요구받고 있고 또 승무원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 진압에 대한 교육을 받을 만큼 이런 프로그램들을 엄격하게 이제 정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공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도가 높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 이런 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도 또 그리고 다른 기기보다는 사실 뭐 배터리가 다른
가연성의 어떤 물질들 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월등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워낙에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또 다른 비행기에 탑재되는 물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고 또 이걸 제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저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김해공항 화재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이제 불이 발생하게 된 상황들은 사실 이제 이 보조 배터리를 일반 짐과 같이 해서 오버헤드 빈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좌석 위쪽에 이제 짐을 보관하는 그쪽에다가 이제 가방이랑 같이 넣어두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배터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이걸 본인이 그냥 소지하고 계셨다면 발열이 난다거나 또 불꽃이 보이거나 연기가 났다면 바로 불이 났기 때문에 바로 조치들을 했었다라면 저렇게 크게 이어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짐칸 안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그게 최초에 이제 점화원이 되면서 주변에 짐으로 옮겨 붙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화재가 어느 정도 커진 상황에서 알게 되면서 사실은 저렇게 진압이 초기 진압이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저렇게 비행기가 전체가 다 타는 그런 위험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그럼 보조 배터리 안 갖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또 그런 규제들의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보조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기기, 휴대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타블렛 이런 데들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게 사실 보조 배터리랑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만 안 들고 들어가게 하고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소형화된 배터리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이나 연소성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짐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위험, 한마디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착안한다면 본인이 잘 가지고 계시면 항상 소지하고 계셔서 뭔가 이상이 있다면 빨리 알 수만 있어도 사실 위험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기내에서도 항상 이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배터리 혹은 이런 것들, 이 전자기기 같은 걸 꼭 본인이 소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보이는 곳에 아마도 비행기 앞자리에 꽂아 놓으시거나 본인이 직접 가지고 계시거나 소지를 하셔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승무원한테 알리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짐에 대한 부분들, 뭘 가지고 타는지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소형화된 휴대폰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이전에도 저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이제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의 배터리를 들고 타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대형화된 배터리를 소지하고 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관리가 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형화된 배터리보다는 또 화재에 대한 부분들 폭발수나 연쇄적으로 이런 화재가 커질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민들은 건 이런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KTX를 타고 가시는 분이 휴대용 PM이라고 하는 휴대용 모빌리티를 이제 가지고 탑승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있어요.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대용 PM 같은 것들을 다 일일이 규제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한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방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개인들이 본인이 소지하는 어떤 배터리류 이런 것들의 안정성을 평상시에 좀 잘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위험성이 있거나 변형이 있다거나 뭔가 물리적으로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혹은 또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공이 타는 이런 이제 대중교통에는 가지고 타시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반입이 된 상황들을 사실 이제 이런 영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셨을 때 그런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서 조금 더 위험을 예방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개인 스스로 예방하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그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특히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에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이 배터리 화재 사고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사실 배터리는 사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위험해져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점점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특수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황들을 보면 한 296건의 어떤 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수치는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발생 건수 한 543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로 본다면 올해는 절반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0건 가까이 됐다고 그러면 올해 아마 오늘까지 통계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은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류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
우리가 가장 일반인 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다니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한다면 휴대폰이 대표적일 네. 텐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발생한 건수들을 들여다보면 최근 5년 동안의 발생 건수를 보면 사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건수는 40~50건이 채 안 되거든요. 오히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런 화재 유형 같은 경우는 전동 퀵보드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또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니까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도 불이 많이 나겠지 싶지만 전동 킥보드가 월등히 더 많아요. 그래서 야 똑같이 이동형 기구인데 왜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유냐면 사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사실은 이 차체 하부, 한마디로 발판 하부 쪽에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중에 도로면이라든지 돌출 부위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계속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충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배터리 이상으로 이어져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PM들을 이용하시더라도 물론 다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좀 확인하고서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배터리 화재 특히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열폭주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 같은 경우는 음극, 양극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극이 있는데 이 배터리 내부에도 음극재, 양극재, 음양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사이가 이제 이게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열이 급격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열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이 막 자체를 형성해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끔 경계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리막이 어떤 이유에서든 손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분리막 기능을 못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발열이 되고 발열이 나면서 이제 폭발이라든지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열폭주라고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리막 손상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도 또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불이 난다라고 한 가지 요인으로 딱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최초에 이 배터리가 만들어졌을 때 분리막 자체가 조금 이제 결함이 있거나 혹은 또 이제 불량이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사용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이제 전기를 담았다가 이제 보냈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안에 이제 전해질 물질의 파티클이라고 하는 약간 금속 입자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성을 높이면서 열을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막이 손상될 수 있을 만큼 온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가해지면 안에 분리막이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열폭주가 되게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그럼 이 열폭주까지 가는 과정에 이 배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리고 한 가지 이유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그런 단계에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또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제조사가 너네들이 더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 만들어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제품 자체 안전 규명이나 원인 규명은 좀 어려운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4, 5년 전에도 국토부와 산업부 그다음에 각 이런 배터리 제조 업체들이 사실 TF를 구성해서 2, 3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불이 납니다라고 해서 한 가지 이유로 특정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했지만 이런 이유가 확실히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렇게 자꾸 전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데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럼 또 안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단일화된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안전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서 또 그 나라에서 팔아서 우리가 또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런 사업 구조상 사실은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 나라의 내부 규정, 내부의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준용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들을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사실 다른 나라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 또 안전 성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럼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전하게 엄격한 안전 기준들을
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도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한마디로 제품이 비싸진다면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더 비싸진다면 사실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선택받기는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더 안전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안전 기준들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통용된 기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들은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리튬 이온 배터리에 관한 안전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행정망이 셧다운되면서 일산까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뉴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 건물 5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전산실은 여러 서버가 밀집한 공간인데 서버와 60cm가량 떨어진 곳에 층층이 쌓여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무정전 전원 장치용으로 당시 작업자 13명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서버와 분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단자대에서 푸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습니다. 소방당국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초진까지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정부 서버가 훼손될까 제대로 물을 뿌리지 못했고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 진입조차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팩 380여 개와 서버 대부분이 소실됐습니다. 초진이 되고도 2시간쯤 뒤 배터리가 다시 타오르면서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팩을 분리하더라도 이동 중에 또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물에 담가서 외부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서버의 전원을 차단했고 이곳에서 관리하는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 모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 완전히 꺼졌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네, 앞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당시 불은 이 전산실에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작업자의 실수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실 이게 작업자의 실수로 특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작업 절차에 대한 이행을 누군가는 만약에 실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 또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를 분리하면서 이제 전선들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시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전원을 차단했는데 분리하면서 스파크가 왜 튀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제 배터리에서 전원을 분리하더라도 사실 배터리 안에 전기들이 이제 용량이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배터리 이설 작업이나 이동을 할 때는 사실 그 배터리 안에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전원 양을 사실 최소화하게끔 20% 이하로 낮추는 에너지 밀도를 낮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전기가 가득 담겨 있다면 그만큼 화재 위험도 높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의 이런 방전 과정, 일부 전기 수위를 에너지 수위를 낮추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조치들 없이 그냥 단순히 전원만 차단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작업을 한 게 어떤 사고의 원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현장은 복구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이 당시에 다운됐던 정지됐던 이런 이제 시스템들도 대부분 다 이제 정상화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대책들 또 어떤 문제 있었는지는 조금 더 나중에라도 지금 다른 사고의 어떤 이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원인 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밖에도 이번 셧다운 사태를 통해서 잠재돼 있던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드러났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께서 놀랐던 건 이런 화재로 인해서 국가의 중요 행정정보라든지 대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정보들이 다 셧다운이 됐다라는 것들. 근데 이런 셧다운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는 좀 의아해하셨던 거예요. 민간의 데이터 센터 이런 데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백업이 돼서 바로 이런 것들의 기능이 사실 정상화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백업이 바로 안 돼 있는 거 혹시 또 백업이 아예 안 됐나?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발표한 내용들로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장하는 이 시스템들을 활용되는 이 이제 정보들은 백업이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보들은 데이터들은 백업이 돼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담긴 서버들 자체가 소실이 되면서 사실상 한마디로 데이터는 있었어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자체가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구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이게 데이터만 백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랫폼 서버 자체도 아예 백업이 돼야 되는 액티브 백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자체가 그대로 기능을 다른 데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완벽한 백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정보의 데이터나 기능에 대한 백업 말고도 한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 서비스들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은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뭔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다 한마디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그 기능만 상실이 됐을 텐데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거의 한 600~7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들이 동시에 마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그 공간 말고도 다른 층 화재가 확산되지 않은 층들의 소실을 당하지 않은 서버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정지를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건물 안에서 저 화재로 인해서 사실은 항온 항습 기능 한마디로 온도라든지 습도를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건물의 그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층의 화재 구역이 아닌 층에 있었던 이런 서버들도 사실 항온 항습 기능이 안 되면 이게 과열이 되고 발열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셧다운 시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는 지역이 다른 공간으로 전이되지 않게끔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분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포함해서 조금 더 이런 다른 부분의 피해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연속성 측면에서의 어떤 보완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응 방안을 내놓은 상태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한 상황들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재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들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하는 이런 이중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전면 재검토 혹은 또 이제 공공 정보를 과연 어떻게 더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천명한 상태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제 재난 피해, 화재든 뭐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비도 필요하지만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이런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또 이런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도 사실 국가 정보 시스템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 시스템들을 개선하면서 예상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라든지 해킹 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의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겪는 여러 가지 재난 중에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정보의 마비 혹은 또 통신의 단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장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느냐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정보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응급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보들을 빨리 알 수 없다면 이것도 사실은 치료를 받으시거나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마비가 생명에도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재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상 상황 또 이런 것들이 마비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또 이런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겠는데요.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안 침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땅꺼짐 사고로 올해에만 2명이 사망했습니다. 더욱 걱정은 이런 땅꺼짐 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제대로 관리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기존의 땅꺼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발생해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땅꺼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땅꺼짐이라고 하면 사실 비가 많이 온 직후에 도로의 일부 부분이 이제 손상되거나 일부 이제 침하가 되면서 뭐 사실은 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성도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인 어떤 인명 피해라든지 큰 피해로 인식을 못했던 이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강동구에서 올해 발생했던 이 땅꺼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 싱크홀, 한마디로 외국에서 우리가 보도되는 외신을 통해서 보는 대형 이런 집안 침하 이런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질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땅꺼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또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수한 환경들 또 집중적으로 오면서 사실 지하에 이런 토양 유실, 지하수로 인한 토양 유실이 이제 발생해서 공극이 발생한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위에 도로면에 이제 압력들이 가해지면서 침하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땅꺼짐이 있고 또 하나는 지하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지하에 여러 가지 이제 관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아서 땅꺼짐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희동에서 이런 지하철 공사를 하는 그 라인 쪽의 도로에서 이런 반복적인 어떤 땅꺼짐이 발생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지하에 공사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또 지하수로 유실이 되는 구간, 혹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또 공사 기간 중에 이런 문제들이 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언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발생했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상 징후 혹은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선조치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출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사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도시의 이제 인프라들이 상당히 이제 노후화되는 시점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이라든지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경우 이제 누수라든지 파열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물들이 새 나가면서 그 지면에 이제 이 흙들을 다 토사들을 이제 유출을 함께 휩쓸려 내려가면서 집안 침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정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를테면 이제 이 물들이 새나가는 부분들, 누수가 생기거나 파열되는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땅꺼짐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들도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 지하시설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린 한 해였는데요. 뉴스 두 개를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층 건물 높이의 대형 철제 구조물이 밑동이 꺾인 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엿가락처럼 휜 철골이 뒤엉켜 산을 잃었고 남아있는 윗부분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위태롭게만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국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 있는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앰뷸런스 와서 뒤돌아보니까 저기 소리가 크게 난 게 아니고 그냥 살못이 탕 내려앉은 거면 그렇게 된 거라 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요.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가운데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구조물 잔해에 매몰됐습니다. 구조된 작업자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2021년 가동이 중단돼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시설물의 높이는 약 60m인데 작업자들은 그 중간 지점쯤에 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부산과 대구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대응단 등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2명은 처음부터 빨리 조치를 해서 나와 있어가지고 빨리 대피를 이송을 했고 2명은 매몰된 상태에서 지금 발견을 주가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구조에 장비와 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두운 밤 임시 계단을 올라 손전등을 비추며 철골 잔해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합니다. 엉켜있는 구조물을 하나하나 절단기로 잘라가며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고 발생 200시간 만에 발견된 마지막 실종자. 소방대원들이 엄숙한 경례로 시신을 배웅합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네, 구조물에 매몰된 근로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취약화 작업이라고는 한마디로 철거를 예정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철거하기 전에 이제 발파를 해서 이제 철거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발파를 했을 때 정확하게 잘 무너지게 하기 위한 취약화 작업이라고 해서 주요 구조부, 한마디로 이 건물, 이 설비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힘을 받고 있는 주요 구조부를 일부 이제 약화시켜서 발파할 때 이제 이 폭약도 상대적으로 좀 덜 쓰게 해서 위험을 좀 적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무너지게끔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붕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최초의 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취약화에 대한 부분들의 설계가 잘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건 또 설계가 잘 됐다면 현장에서 취약화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들, 또 하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현장의 안전 관리들은 네.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어서 명확하게 원인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이 취약화 작업의 어떤 정확성, 혹은 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 절차의 정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사고 현장 주변이 해안선 가까이 있는 산업벨트 지역인데요. 이 해풍이나 해류 등의 영향으로 시설 노후화나 부식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서 여기에 적절한 안전 점검을 했는지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취약화 과정을 한다는 건 사실 이 건물의 구조체들을 어느 정도까지 한마디로 좀 약하게 만들어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많이 경험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이제 이 지역이 사실 이 설비 자체는 벌써 2021년도에 사용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거의 30-40년 동안 이 바닷가 지역에서 계속 이제 사용이 돼 왔다 보니까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바람에 이런 바닷가라는 특성상 또 부식도 더 강하고 바람에도 더 취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취약화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려되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취약화가 정상적으로는 뭐 일부 취약화만 시켜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여기가 더 손상이 많이 되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면 그런 손상을 많이 안 하게끔 하는 게 사실 맞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특성을 잘 반영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사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광주에서도 이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붕괴 사고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 또 이런 것들을 얘기들도 했었고요. 다만 또 이제 이전에 뭐 이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안전을 강조하는 것, 뭐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말로써 안전해야 된다라는 말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안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과 책임성 하에 현장에 그런 어떤 노력들, 또 그런 것들을 안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와 또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좀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현장 말단까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위에서는 안전하게 하라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공사 기간도 짧고 비용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행할 수 있는 환경들, 또 이행해야 된다는 또 각각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제 본인들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체계를 갖추는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안전에는 이르지는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2025년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 성적표를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실 겁니까? 너무 적게 드리기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드리기도 그렇지만 저는 한 79점 정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79점 정도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에 상위권에 들 수가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사실 또 너무 낮게 점수를 드리면 어차피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도 충분히 안전하고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그런 환경에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점수가 쭉쭉 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난안전 119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시청자와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